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 역사학 교수가 중국에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중국 내에서도 둘째가면 서러워할 입지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된 이유는 평소에 들러리 취급을 하며 저급하다고 무시했던 한국을 찬양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최고의 교수로 자리매김하던 그가 왜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라고 외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밍하오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역사학 교수죠. 사람들은 제가 이 분야 최고라고 말해요. 전 항상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해요. 제 명성에 걸맞게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니까요. 이 대학에서는 모두가 저를 알고 있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자리가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고 몇몇은 뒤에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죠.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이것이 제가 교수가 된 이유입니다. 밝은 젊은 지성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강단 위 연단에 제 노트를 올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역학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 겁니다. 한국에 초점을 맞춰보죠. 무언가를 창조하기보다는 문화 소비자로 존재해온 국가입니다. 학생들이 제 말을 받아적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저는 수십 년간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왔으니까요. 제 전문가적 견해로는 한국은 역사의 큰 그림에서 그저 작은 주역일 뿐이었답니다. 한국은 항상 더 큰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중국, 다른 쪽에는 일본,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까지. 그들은 진정한 자기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죠. 말하면서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한국은 중국 전통에서 많은 것을 빌려왔습니다. 나중에는 서구와 일본의 영향도 받아들였죠. 다른 이들을 그저 모방하는 문화를 연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풍부한 역사적 전통과 같은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게 많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대학원생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혹시 조선 왕조의 역사 기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손을 무심하게 흔들며 대답했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24사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수많은 중국 문서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제 물건을 다 모으며 그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비교 고대 문서 문화에 대한 제 발표는 마무리 손질이 필요했죠. 제 연구가 다시 한번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에 미소 지었어요. 밝은 오후 햇살 속의 대학 건물을 나서며 저는 제 견해에 완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은 그저 동아시아 거대 역사의 들러리일 뿐이었죠. 항상 더 위대한 문명들의 그림자 속에 기생해온 작은 나라였답니다.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저는 발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각 슬라이드는 제 이론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중심, 한국은 차용자, 일본은 응용자로서. 제게는 모든 것이 완벽히 이해됐죠. 이번이 내 최고의 발표가 될 거야. 노트북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베를린행 비행은 길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발표 노트를 검토하며 모두가 얼마나 감탄할지 상상하는 데 보냈죠. 다시 한번 세계의 중국 문화가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를 형성했는지 보여줄 참이었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 도착했을 때 설렘이 가슴을 스쳤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하며 방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은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경을 쓴 키 큰 독일 여성 행사 주최자가 말했어요.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영광이겠죠. 저는 이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제 발표는 계획대로 완벽했어요.
중국의 방대한 문서와 전통을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많이 모방했는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청중은 주에 깊게 들었고 발표가 끝나자 정중하게 박수를 쳤어요.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죠. 다음은 김민준이라는 한국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지루할 준비를 했죠. 한국의 한 왕조가 중국의 풍부한 역사 기록보다 더 중요할 게 뭐가 있을까요? 김 교수는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시작했어요.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조선왕조실록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500년 한국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을 기록했습니다. 하품을 참기 힘들었어요. 500년은 중국 역사의 수천 년과 비교하면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김 교수의 한마디 말에 저는 곧장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왕 자신도 이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궁정 역사학자들은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일했죠. 그들은 왕 앞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며 완전히 편향되지 않은 기록을 보장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관찰했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조차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었어요. 잠깐, 뭐라고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중국에서는 황제가 역사적 서술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역사를 다시 썼죠. 한국 왕들이 자신의 역사 기록조차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은 충격적이었답니다. 김 교수는 아름다운 필체로 쓰인 고대 책들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왕이 죽으면 그의 실록이 완성되어 전국 각지의 다른 산에 있는 4개의 별도 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4개의 사본이었나요? 김 교수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 위치에 화재나 침략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본들은 보존할 수 있었죠. 이는 한국인들이 역사적 진실의 보존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왕권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도적 헌신이었어요. 중국이나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김 교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제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자존심을 억누르며 인정했어요. 당신의 발표는 계몽적이었습니다. 이런 보존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침략과 식민지 시대를 통해 기록은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제 질문에 김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제가 관심을 보인 것이 진심으로 기쁜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리 교수님. 1592년 일본 침략 동안 조정 관리들은 실록을 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부는 산으로 도망치면서 무거운 책을 등에 짊어졌죠. 나중에 일본 식민정부가 한국 역사 문서를 파괴하려 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몰래 사본을 보존했습니다. 진심으로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왜요? 왜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 문서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김 교수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에 잠겨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 없이는 정체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침략당할 때 2가지가 표적이 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과 기억이요. 한국인들은 둘 다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말은 물리적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빠르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문화 정체성에 대해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배우려 하지 않았던 한국의 문화 보존 노력에 대해 더 많이 발견했답니다. 일본 점령기 동안 한국인들이 어떻게 책을 벽 속에 숨기고 정원의 원고를 묻고 문서 사본이 파괴되었을 때 구전으로 전하기 위해 중요한 텍스트를 암기했는지 읽었어요. 마침내 노트북을 닫았을 때 베를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부드러운 아침빛 속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죠. 내가 틀렸다는 겸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어떻게 이것을 놓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말로 연구하지도 않고
한 문화 전체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베를린에 왔었습니다. 이제는 제 경력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질문들을 안고 떠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 아침 가방을 싸면서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제 강의실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연단에 서서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거의 1분 동안 침묵하고 서 있었더군요. 네,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에 관한 계획된 강의 대신 저는 조선 왕조실록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한국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죠. 이것은 항상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리밍하오 교수에게서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수업 후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윙윙거렸습니다. 한국의 역사 보존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놓쳤을까요? 더 알아야 했죠. 그날 저녁 한글 학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학교와 공공생활에서 한국어를 금지했습니다. 한국의 언어를 지우면 한국인의 정체성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읽었어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한국 학자들이 비밀리에 한글학회를 결성했더군요. 그들의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금지된 상황에서 완전한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일했어 역사적 기록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발각되면 감옥, 고문, 심지어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도 일본 당국은 결국 사전 프로젝트를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체포되었죠. 많은 이들이 고문이나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밀리에 일했답니다. 사전은 마침내 1945년 한국 해방 이후에 완성되었죠. 책상에서 물러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베이징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동안 중국 시민들은 우리 자신의 문화적 보물들을 파괴했죠. 고대 서적들이 불타고 사원들이 손상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파괴했어. 빈방에 조용히 말했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말이지. 다음 날 다시 강의 계획을 바꿨어요. 한국의 문화 보존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누기 시작했죠.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미묘하게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단지 권력자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를 거부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기도 하죠. 수업 후 베를린 학회전에 저에게 질문했던 같은 대학원생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웨이린이었고 얼굴에는 흥분의 기색이 있었어요. 교수님, 강의에서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인정하며 대답했죠. 그래요. 그리고 발견한 것들에 겸손해졌답니다. 웨이린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침략 시기 동안 평범한 한국 시민들의 저항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더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탁해요. 모든 것을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웨이린은 책과 논문 더미를 가져왔어요. 일부는 중국어 번역이 있는 한국어 자료였죠. 사무실에서 그것들을 읽으며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답니다. 1592년 일본 침략과 1636년 만주 침략 동안 한국 왕들은 수도를 떠났어요.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정부의 지시 없이 저항운동을 조직했죠. 군사 경험이 없는 학자 곽재우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이야기를 읽었어요. 전투 그룹을 형성한 불교 승려들, 저항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게릴라 전사가 된 농부들도 있었죠.
이는 중국 역사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 황제가 무너지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람들은 보통 살아남기 위해 새 통치자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왕이 도망갔을 때도 사람들은 명령 없이 계속 싸웠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날이 지나 주가 되면서 저는 이 연구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강의는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중국 문화 우월성에 관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의 저항과 보존에 대해 배우고 있었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매료되었죠. 몇몇은 이 새로운 관점에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이 너무 중요했죠. 어느 저녁 새 강의를 위한 노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학과장인 장 교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밍하오, 이야기할 게 있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자네 강의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 일부는 자네가 중국 문화 영향력에 관한 수업에서 한국 역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믿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불편해 보였어요. 그냥 조심하게, 오랜 친구여. 일부 주제는 민감하니까. 그가 떠난 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예전 강의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안전하고 익숙하지만 틀린 내용으로. 아니면 진실을 계속 탐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말이죠. 책상 위에 쌓인 연구 자료들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난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읽는 모든 책, 발견하는 모든 이야기가 문화적 정체성과 저항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베를린 여행 이후 2년이 지난 2022년, 저는 한국 기억의 국가, 문화적 저항과 보존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연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쓰는데 셀 수 없는 시간을 보냈죠. 이건 그저 또 하나의 학술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답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 발표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들에게 제 새로운 이해를 공유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들어줄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까요? 발표 당일 가득 찬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저를 항상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칭송하던 교수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곧 들을 내용에 대해 전혀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한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억의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각 단어마다 더 강해지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들은 총이 아닌 기록으로, 군대가 아닌 사전으로 싸웠습니다. 압도적인 외부 세력의 직면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보존했죠. 말하는 동안 방 뒤쪽에 있는 중국 문화 담당관을 발견했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청중은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동료들이 질문과 논평을 들고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문화적 저항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 뭔가가 변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거죠. 베이징으로 돌아오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컴퓨터를 켰더니 중요한 연구 파일들이 손상되어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죠. 시민 저항을 통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의 성공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 자체의 문화 보존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중국에서 역사는 종종 국가 통합의 도구로 여겨지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할 독립적인 진실의 기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느 저녁 대학을 떠나는데 차가 제 옆에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지금은 대학 행정부에서 일하는 옛 동창 류웨이를 봤답니다. 그녀가 급하게 말했어요. 타, 이야기할 게 있어. 베이징의 분비는 거리를 운전하며
류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죠. 그들이 너의 출국 금지를 준비하고 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저항에 대해 내가 하는 말들이 힘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그들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있지.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제 연구는 더 이상 단순히 학술적인 것이 아니었죠. 정치적인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날 밤 출국 금지를 당하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쌌어요. 아파트를 둘러보았죠. 수십 년 동안 모은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사랑했던 베이징의 전망. 이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프라하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학술적 접촉이 있는 도시였죠.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자 베이징이 아래로 작아지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망명자가 되었답니다. 프라하에서 찰스 대학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고대 다리와 색색의 건물들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집은 아니었죠. 매일 중국이 그리웠어요. 언어, 음식,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혼란스러운 베이징 교통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동유럽 전역의 작은 학술 모임에서 강연하며 한국의 문화적 저항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눴어요. 처음에 청중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중국 역사학자가 한국 역사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강연이 끝날 때쯤이면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매일 중국이 그립습니다. 프라하의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하는 동안 고백했어요. 아침 시장의 냄새, 어머니의 목소리, 익숙한 베이징 거리들까지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젊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왜 한국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한국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웠죠. 정복하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만들었어요. 복수를 원하지 않았죠.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견뎌냈답니다. 목에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놀라워서 말하기도 하지만 중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저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 언젠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프라하의 작은 아파트에서 종종 창가에 서서 동쪽을 바라봤어요. 한국을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던 것에서 뜻밖의 옹호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저에게 조국을 잃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었죠. 문화적 정체성이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 진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서 의미를 찾았답니다. 저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제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를 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망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종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진실을 인식하고 말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